안녕하세요. 한이 많은 70대 여자입니다. 제 또래 분들이 많이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충격적인 제 사연을 올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부터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10살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저와 제 아들과 생이별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제 아들은 아빠 없이도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빨리 취직하려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상고에 갔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삼성에 취직했지요. 정말 저와 회사밖에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아주 가끔씩만 만났고요. 사춘기도 없었던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철이 참 빨리 들었죠. 그래서 더 안타깝고 미안한 게 많은 아들입니다. 지철아, 너무 회사집 해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랑 놀고도 싶을 텐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친구들이랑 놀고 와. 여자친구들 사귀고. 난 네가 계속 회사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엄마, 난 회사집이 편해요. 집에 오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있죠?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천국이 따로 없어요. 집 나가면 다 돈인데요, 뭘. 여자친구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친구들은 여자친구 잘만 사귀고 다니던데 이참에 소개라도 받아봐라. 어떠냐? 이 엄마는 우리 지철이가 여자친구 사귀는 게 소원이야. 벌써 29살이잖니. 나 때는 그 나이에 진즉 결혼하고 애도 한참 커 있었어. 으이구, 여자친구도 사귀어봐야 알지. 쑥맥이라 나중에 장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 가고 엄마랑 계속 살면 되죠, 뭐.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제일 맛있는데 제가 굳이 결혼을 왜 해요? 하여간 속 없는 녀석. 여자친구 생기거든 절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도망간다, 도망가.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여자 소개도 안 해준다. 알겠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랑 산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도 엄마한테도 잘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면 만나기 싫어요. 착한 사람이 있음 한번 만나볼게요. 안 그래도 형석이가 자기 직장 동료 소개해준다고 했었는데 하도 엄마가 이렇게 만나보라고 하니까 이번엔 한번 만나보고 올게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 당장 만나봐야지. 많이 만나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여자 보는 눈도 생기고 그러지. 이 엄마는 지철이 네 연애하는 거 아주 적극 찬성이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봐. 자, 밥 다 되었다. 먹자.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제 아들은 처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쑥맥인 제 아들을 좋게 보았는지 먼저 우리 집에 인사로 오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인 면이 제 아들과는 대비돼서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인사성도 바르고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 지철이가 좋다고 하니까요. 큰 반대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컸습니다. 집안도 우리 집보다 엄청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게 잘 맞는 정도였달까요. 또 우리 아들 지철이가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계속 쭉 다니고 있어서 모아놓은 돈도 어느 정도 있었고 앞으로 미래도 창창하니까요. 그렇게 한 8개월을 사귀고는 결혼을 해버렸죠. 며느리는 저한테도 굉장히 싹싹한 편이었습니다. 저 외로울까봐 일부러 근처에 신혼집을 얻기까지 했죠. 그게 고맙고 또 한편으론 미안해서 자주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 때문에 곤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래도 한 동네이다 보니 소문도 다 들을 수 있고 같이 쇼핑하다가 마주치기도 하고요. 먼저 아들네 신혼집에 놀러 가진 않았지만 가끔씩 반찬도 해다 주고 그런 좋은 관계로 공존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산지 벌써 20년 정도가 되었네요. 한 자리에서 쭉 산 건 아니고 그냥 그 동네를 유지하면서 더 시설이 좋은 집으로 아들네는 이사를 갔지만 늘 제가 사는 집과 멀지 않은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늘 거리를 지키려고 저도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며느리는 고맙게도 먼저 찾아와 주더라고요. 어머님, 지난번에 해주신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역시 어머님표 반찬이 최고라니까요. 제가 음식해서 채워가지고 돌려드려야 하는데
빈 반찬통만 들여서 번번이 죄송하네요. 우리 아들 민혁이도 어머님 반찬이 없으면 밥에 손도 안 댄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제가 워낙 음식은 어머님에 비해 너무 못해서 괜히 음식 들였다가 입맛만 버리실까 봐서요. 그 대신 오늘 제가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요. 여기 소고기집에서 저녁 때 뵙는 거 어떠세요? 오늘 지철 씨도 일찍 끝난다고 하거든요. 6시 반에 소고기집에서 봬요. 제가 민혁이 데리고 갈게요. 아이고, 반찬은 내가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오히려 한 동네에 계속 살면서 이렇게 반찬 해다 줄 수 있어서 내가 다 좋지. 혼자 먹을 거 하면 자꾸 부실하게 하게 되거든. 같이 먹을 거 생각하니까 나도 계속 반찬을 하고 좋지 않니? 그냥 빈 반찬통만 줘도 되는데. 에휴, 그래, 소고기 한번 얻어먹지 뭐. 6시 반에 그 소고기집으로 가마. 이따 보자. 역시 어머님, 너무 감사해서 그러죠. 음식 못하는 저는 정말 어머님 근처에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이따 6시 반에 봬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소고기집으로 일부러 골랐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웃는 얼굴로 농담도 하고 염치도 챙기는 며느리가 마냥 예뻐 보였습니다. 또 지철이한테도 분명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또 둘 사이에 민혁이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가 태어나 정말 지철이를 키울 때처럼 행복했었거든요. 결혼 후 한 2년 정도 지나고 아이가 생겼고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랍니다. 훌쩍 커버린 민혁이를 보면 자꾸만 옛날 어린 시절의 지철이가 생각나더라고요. 둘째는 혹시 생각이 없는지 외아들로 혼자 크던 지철이가 늘 외로워 보여서 둘째가 가능하면 둘째도 낳았으면 했습니다. 둘째가 없이 민혁이도 외아들로 혼자 커가는 것 그게 안타까웠지만 괜히 계속 물어보면 우리 지철이도 그렇고 며느리도 부담이 될까봐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지철이한테만 따로 물어봤었지요. 예, 지철아. 반찬 여기 싸놨으니까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너희는 혹시 둘째 가질 생각 아예 없니?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안 가지려고 피하는 거야? 아니면 이게 하늘의 뜻이니? 부담될까봐 새아가한테 말은 못하고 너한테라도 물어봐야겠어서 물어본 거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을. 그러게요.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민혁이 혼자 크면 외로울 것 같아서 둘째를 가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나 아내한테 불임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네요.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더 노력해 볼게요. 반찬은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아니다. 괜히 마음에 담아들지 말고 난 그저 궁금해서 너희가 혹시 일부러 둘째를 안 가질 생각인지가 궁금했던 거지. 뭐 새아가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민혁이 때보다 더 많이 둘째 돌봐줄 수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 아직 뭐 민혁이도 어리니까.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새아가한테 부담 주지 말고 알겠지? 그럼요. 당연하죠. 엄마도 참. 저 가요. 반찬 잘 먹을게요. 엄마표 반찬이 있어서 살았어요. 아내가 워낙 요리를 못해서. 하지만 요리 빼고 다 잘해요. 저한테도 잘해주고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뭐. 음식이 중요하니. 내가 반찬은 어차피 계속 해줄 텐데 나 먹는 거 조금 더 양 늘리면 되는 거라 난 힘들지도 않아. 지금까지 쭉 해온 건데 뭐 힘들지도 않다 반찬. 조심히 들고 가. 그렇게 물어봤던 게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 뒤로 안 생긴 건 아무래도 아들 지철이나 며느리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어림짐작만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 민혁이가 외아들로 크는 게 외롭긴 하겠지만 둘째가 생기는 것도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입양이라도 하라고 제가 먼저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둘째가 없는 게 민혁이나 지철이한테 안타까운 일이었지만요. 저도 여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접었죠. 벌써 저도 어엿한 70대 할머니가 되었는걸요. 손주가 없으니 할머니가 아닐까요? 그렇게 아들네와 가까운 거리에서 살면서 매주 반찬을 해줄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홀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였죠. 아들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백주대 낮에 절대 술을 마시지 않는 성실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을 때
만취 상태였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아들에게 술을 마시게 한 걸까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차에 치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허망하게 아들이 쉰도 안 돼서 세상을 등지게 되자 모든 세상이 덧없게 느껴지더군요. 인생이 대체 뭘까? 나는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도 잡아먹은 건가? 이런 몹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10살 때부터 40 후반이 될 때까지 저는 40년 정도를 아들을 보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던 아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자 저도 더 이상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삶의 의미를 순식간에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남긴 유산을 원래는 아들이 쉰이 되는 해에 모두 줄 생각이었는데 아들이 그 전에 죽어버렸으니 남은 건 옆에서 아들을 외롭지 않게 한평생 같이 살아온 며느리와 아직 어린 손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 재산을 주고 저는 아들을 따라 저 세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고통스럽게 아들을 따라 빨리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정처 없이 아들과 함께 걷던 동네를 쭉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저도 차에 치이면 어쩌면 즉사에서 고통 없이 먼저 간 아들과 남편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노랗게 되는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 집 아들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들 잘 모르지. 너무 짠하다 짠해. 내가 웬만하면 가정사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글쎄 그 집 아들이 정말 성실하잖아. 대기업 삼성 근속 연수가 30년이 다 되어간다지. 그런데 와이프를 잘못 만나서 아이고. 아, 그 집 아들 지철이 알지 알아. 인사성도 바르고 자기 엄마도 잘 챙기고 정말 보기 드문 효자였잖아. 그 아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는데 자기 아빠랑 똑같이 교통사고로 즉사했다고. 참 안타깝잖아. 그런데 왜?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거야? 이거 봐. 자기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 집 며느리가 시상에 남편 몰래 이놈 저놈 다 만나고 다니고 그랬다잖아. 그걸 저 집 시어머니랑 아들만 몰랐었던 거지. 자기도 몰랐어? 꽤 오래된 소문인데. 그냥 소문이 아니라 직접 봤다는 사람도 꽤 있지 아마? 뭐? 아이고 저 집 시어머니 불쌍해서 어쩐대. 참 아들이 교통사고로 간 게 안타깝네.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았으면 이혼하고 진작 내쫓아야 되는 건데 어쩌면 좋아. 그게 정말입니까? 저 방금 죽으려다가 이야기 듣고 겨우 발걸음을 멈춰서 차에 다행히 안 치였어요. 그러면 우리 지철이가 바람핀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갔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지철이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지철아. 그래서 대낮에 일하느라 절대로 술에 입도 대지도 않는 놈이 그렇게 만취 상태였던 거였어. 아이고 차 사고랑 강고로 별개로 며느리가 우리 지철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니. 놀래라. 들었어요? 그게 꽤 오래되었나 보더라고요. 아마 15년도 더 되었다지요. 사실 지철 엄마만 몰랐지 우리 다 알고 있었어요. 당사자니까 부담돼서 말 못했던 거지. 그 집 손주 민혁이 있죠. 민혁이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랬어요. 어릴 땐 특히 심했던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밥도 안 주고 굶겨서 계속 민혁이가 울어 째켰거든요. 그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다른 놈들 만나러 다니기 바빴다고. 세상에. 지철 엄마, 이거 절대 가만두지 마요. 15년도 넘게 이놈 저놈 만나면서 바람 피운 데다가 하나밖에 없는 손주 밥도 제대로 안 챙겨준 며느리 내쫓아야죠. 아들도 죽은 마당에 누구 좋은 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지철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가만두지 않아야겠어요. 내 나이 70 걸고 반드시 며느리를 파멸시키고야 말 거라고요. 그래요, 지철 엄마. 잘 생각했어요. 아들 유품 정리도 다 했어요?
난 뭔가 그 지철이처럼 성실한 애가 갑자기 대낮에 술을 먹고 돌아다녔다는 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서야 그럴 리 없는 것 같거든요.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봐봐요. 그러게. 맞네, 맞아. 지철 엄마.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 애들 밥도 안 주고 여러 놈들이랑 바람 피운 걸 15년도 더 된 지금에서야 알아차린 것도 아닐 거고 뭔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닐까요? 이런 상상하기는 싫지만 혹시 두 분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아이고 우리 아들 유품 정리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뭐라도 단서가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저 혼자서 찾다가 괜히 놓칠까 봐. 그러면 우리 아들 억울해서 안 되잖아요. 아유, 그럼요. 도와야죠. 며느리 없는 시간 맞죠? 지금 빨리 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기도 뭐해? 어디 가야 되는 거 아니면 가서 같이 돕자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 게 이 산 사람 소원은 당연히 들어줘야지. 안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했어. 같이 가자. 뭔가 더 나올 것 같아서 따라가 봐야겠어. 가서 지철 엄마가 알아야 될 건 전부 알 수 있도록 샅샅이 한번 찾아보자고. 해?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뭔가 더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동네 슈퍼 아줌마 두 분과 함께 아들 유품을 정리하러 아들네 집에 왔습니다. 손주 민혁이도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고 며느리도 자리를 비운 시간이라 딱 좋은 타이밍이었죠. 셋이서 정리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열심히 뭐라도 건지자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정말 발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지? 그런 거죠. 친자 확인서 불일치? 우리 지철이랑 손주 민혁이랑 불일치한다고? 그럼 대체 누구의 인 거야? 안 돼. 이것 때문이었어. 이것 때문이었다니. 내가 당장 민혁의 밀들에다가 찢어 죽여야. 말도 안 돼. 우리 지철이 불쌍해서 어떡해. 지철 엄마. 아이고, 정말 지철이 불쌍해서 어떡해 해요. 사람 일이 정말 한치 앱도 모르는 거구만. 그럼 손주가 친손주가 아닌 거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며느리 내쫓고 손주도 보지 말고 살아야지. 세상에. 지철이 참 안 됐어. 이것도 있는데? 이리 와서 좀 봐봐요들. 재산 포기서? 이 캐피탈 업체 도박이랑 연결된 곳인데? 나 이사 오기 전에 동네 아줌마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이 캐피탈에서 돈 빌린 서류랑 보면서 완전 울고불고 해서 기억나요. 지철 엄마, 아드님 재산 다 날린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어떡한데요? 손주 민혁이가 지철의 아들이 아닌 것도 모자라서 뭐요? 도박? 도박으로 재산이 다 날라갔다고요? 아이고, 어쩌면 까둑 계속 나오는지 무슨 양파도 아니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지철이가 이걸 알고 그렇게 술을 퍼마실 수밖에 없었겠네. 어떻게 맨정신으로 버티겠어. 안 그래요? 지철아. 아이고 우리 지철이 불쌍해서 어떡해. 지철 엄마,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띠 차려야 되는 거 잘 알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 나이 70인생 걸고 며느리한테 피해 복수를 하신다면서요. 파멸시켜야죠. 부셔버리고 조져야죠.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죽게 만든 거잖아요. 가만히 놔둘 거야? 복수! 그거 하자고요. 그래요.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아드님 재산 도박으로 다 까먹은 게 며느리가 맞다면 데려다가 아주 그냥 고문을 해도 모자라죠. 게다가 손주분이 친손주가 아니라니 제가 지철 엄마 복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엇이든 도울게요. 알면 알수록 정말 도저히 안 되겠네요. 고마워요, 두 분 다. 내 인생을 걸고 내 나이 70을 걸고 며느리를 개박살 내야겠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아들 따라서 세상 떠나고 며느리한테 내 전 재산 남겨주려고 했었는데 그 재산으로 며느리를 어떻게든 파멸시켜야겠어요. 두고 보세요.
다 산산조각 내버릴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우선은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전에는 모르는 척하려고 아들의 유품을 다시 정리해두고 왔습니다. 주요 증거가 될 만한 재산 포기각서와 친자 확인서는 가지고 나왔고요. 정말 정신이 아득해져 왔습니다. 하나 있는 손주가 다른 씨였다니 아들 지철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슬펐을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파렴치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 드는 생각은 며느리와 며느리 불륜 상대들을 싹 다 잡아다가 찢어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 제 아들은 절대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왜 죄 없는 저희 아들만 고통 속에 죽어가야 했던 걸까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을 했죠. 아무것도 모른 제 아들을 따라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했던 저에게 슈퍼 아줌마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온 건 이대로 죽지 말고 며느리를 벌하라는 운명일 테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를 고통 속에 파멸시킬지 고민을 하다가 우선 며느리가 우리 지철이와 결혼을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손주 민혁이의 양육비, 수년간 탈취해온 지철이의 월급 전부가 우선 떠오르더군요. 심지어 그마저도 도박빚에 집도 이미 넘어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당장 하루아침에 길가에 내앉아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집을 강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에 내앉게 만든 것이었죠. 저희 집 비밀번호는 바꿔놓았습니다. 함부로 들어와 있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인터넷에 찾아본 복수하는 법, 결정적인 증거 남기는 법을 열심히 본 덕을 조금 보았습니다. 그러고 조금 기다리자 며느리에게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사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예요. 지철 씨가 죽고 나서 당장 저랑 민혁이가 갈 데가 없는 상태인데 혹시 어머님 집에 가도 될까요? 아까 가봤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두들겨도 답이 없으시길래 오실 때까지 기다릴까 하다가 전화드렸어요. 정말 뻔뻔하구나.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 민혁이 내 손주도 아닌 애 관심 없다. 우리 지철이 아들이 아닌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지철이가 친자 검사한 거 다 확인했다. 네가 도박으로 날려먹은 집 문서도 이미 다 봤고 말이야. 그걸 어떻게 어머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철 씨가 죽기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박빚이 살짝 있긴 하지만 어머님 돈 있으시잖아요. 민혁이 지철 씨 아들로 벌써 17년이에요,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제발 죽은 지철 씨를 봐서라도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들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라. 가증스러운 건 넌 사람도 아니야. 네가 날려먹은 집에서 나와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뻔뻔하게 네가 죽인 거다. 우리 아들 지철이 네가 죽였어. 살려내라고. 어머님, 제가 도박 때문에 재산 날려먹은 것도 맞고 네, 지철 씨 아이가 아닌 민혁이를 지철 씨 아이로 키운 것도 잘못했고 인정하지만 제가 지철 씨를 죽였다니요. 멀쩡한 남편을 제가 왜 죽였겠어요? 죽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지철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행복하게. 아니! 지철이는 네 그 추악한 면모를 다 알아버렸어. 알고 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던 거지. 백주대낮에 일하느라 절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우리 지철이가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를 활보한 건 다 너의 그 사악한 비밀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알아? 그건 억지죠, 어머님. 아무리 제 탓을 하고 싶으셨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지철 씨가 그걸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어떻게 아세요? 어머님께서 지금 제 뒷조사를 꽤 하셨나 본데 지철 씨가 그날 술 마시고 차에 치인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어찌되었든 어머님 며느리고 우리 민혁이도 어머님 손주잖아요. 저희 좀 거두어 주세요. 네? 네? 증거? 증거라고 했니? 지철의 유품에서 네가 도박으로 집 재산을 전부 날린 증거랑 친자 확인서가 나왔어.
이걸 알고 지철이가 어떤 감정으로 술을 마셨을지 상상은 가니? 남편이 죽었는데 유품 정리도 안 했나 봐. 하긴 도박에 미쳤으니 그럴 정신이 없었겠지. 가증스러운 것. 너 같은 건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도 없어. 그래서 지철 씨가 사고 나기 전에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야. 난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지철 씨가 언제부터 저를 의심하고 그렇게 증거들을 모았는진 몰라도 지철 씨랑 최근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잖아요. 어머님께서 그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 정말 억울해요. 억울?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니? 정말 뻔뻔하구나, 넌.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는 거냐? 어디,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는지 내가 두고 보마. 난 진작부터 집에 있었어. 너랑 민혁이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우리 집 앞에서 상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할 테니 민혁에겐 안 듣지만 더럽고 악랄한 엄마를 둔 죄겠지. 그만 썩 꺼져. 이게 내 복수의 전부란 생각은 말고. 그러면 집에 있는데도 안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이러시면 지철 씨가 정말 속상하겠어요. 네?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쫓아졌는데 어머님께서 저랑 민혁을 버리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나와서 이야기해요, 네? 경찰 불렀다. 끌려나가고 싶으면 계속 거기 있어. 네 불륜남들도 같이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자 정말 경찰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 건지 불륜남들 정체를 다 들켰다고 생각한 건지 주춤거리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유부녀랑 붙어먹은 그 불륜남들 정체까지 알아볼 정신은 아직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증거 확보더라고요. 며느리를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를요. 지금까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녹음했거든요. 이 내용을 저는 언론사에도 제보할 거고 경찰에도 넘길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는 도박장에도 미행을 할 생각이었죠. 제가 따라가면 너무 티가 나고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금방 알아내더라고요. 그새를 못 참고 자기 아들인 민혁이는 어떻게 되든 말든 다음날 일찍부터 도박판에 끼웃거리는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탐정님한테 듣고 증거로 사진 몇 장 폰으로 정송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박장 현장에서 잡혀야 바로 잡혀 들어갈 테니까요. 여사님, 말씀하신 대로 며느리분이 도박장에 있는 거 다 확인했습니다. 사진 폰으로 보내드렸고요. 여기 위치도 보내드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출동해서 아마 현장에서 잡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망보고 있겠습니다. 얼른 신고해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탐정님. 역시 일 잘하신다는 소문만큼 일 처리가 확실하시네요. 신고 바로 넣을게요. 며느리가 정말 도박으로 제 아들 재산을 모두 날린 걸 생각하면 경찰을 통해서 깜빵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은 심정이에요. 아휴, 감옥에서도 금방 나올 것 같아서 분이 안 풀립니다. 더 좋은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웬만해서 불법적인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합법적인 수준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걸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의뢰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며느리분은 정말 사연을 들으니 도박만으로 깜빵에 가는 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듣던 제가 격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냥 불륜은 하도 많이 있어서 놀랍지도 않은데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손주까지 친손주가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저라면 이 방법을 쓸 것도 같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일 해주시는 거 잘 알고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든 더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이왕이면 평생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을 죽인 건 바로 며느리나 다름없으니까요. 며느리가 체포되기 전에 제가 그쪽 음료수에 마약을 몇 개 풀고 오겠습니다. 눈이 풀리면서 극도로 흥분을 할 테니 아마 체포될 때 수사관들도 눈치챌 겁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묶여서 들어가면 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대신 이건 좀 비용이 셉니다. 그래도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제 잃은 인생을 걸고 어떻게든 며느리 인생을 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당장 실행해 주세요. 꼭 며느리가 깜빵에서 최대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신고는 제가 신호드리면 그때 해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박장에 한번 들어오면
금방 파하지는 않아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탐정님. 탐정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 이야기는 절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도박장에서 마약까지 취급한 것으로 덜미가 잡혀서 그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는 물론이고 며느리, 도박하던 사람들 모두 마약 사범으로 더 큰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억울하다는 모른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가 있으니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소용이 없었겠죠.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느리가 도박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전부 탕진하고 수없는 불륜을 계속해서 저지른 데다가 손주 민혁이까지 지철이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친정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증거들을 모두 살펴본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며느리를 버리기로 결심했는지 변호조차 하지 않고 면회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 자업자득이겠죠. 우리 수정이가 도박에 손을 댔다고요? 그래서 최서방이 번 돈이랑 집, 재산 다 탕진했단 겁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민혁이가 친손주가 아니라니요. 민혁이 아빠 아들이지? 그럼 누구 아들이란 겁니까? 사부인,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 봅니다. 딸 잘못 키우신 잘못이 있으니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증거 복사본 가지고 왔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세요. 따님과 통화한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직접 실토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뻔뻔하게 내 아들을 죽게 만들고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걸 딸이라고 저희 집에 시집 보내셨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지금 따님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을 겁니다. 사부인,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희 딸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뭔가 사부인께서 크게 오해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그만 고정하시고 잠시 저희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시죠. 아니요, 바깥사돈. 죄송하지만 한시도 며느리와 며느리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아직도 치가 떨리니까요. 따님은 도박판 현장에서 붙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에까지 손을 댄 모양이더군요. 민혁이는 제 손주는 아니지만 바깥사돈과 사부인의 손주는 맞습니다. 그러니 데려다 키워주세요. 민혁이의 존재 자체가 제 아들 지철이에게는 큰 상처이지만 민혁이가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답니다. 앞으로 저를 사돈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이만. 며느리의 친정댁에 찾아가서 모든 걸 이야기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혁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제발 잘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제 아들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 그 자체이지만 저는 민혁이를 보면서 옛날에 지철이를 키울 때를 떠올리기도 했었고 민혁이를 보면 지철이가 떠올라서 이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감옥에 간 며느리가 민혁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친정댁에 있어서 참 다행이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며느리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계획대로 며느리를 깜빵에 보내고 증거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 지철이와 민혁이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떠나면 어차피 물려줄 사람도 이제 완전히 없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를 불러서 유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죽으면 제 모든 재산이 며느리나 손주로 되어 있는 민혁이에게 한 푼도 가지 않고 전부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것까지 해놓고 나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동네 슈퍼 아줌마 두 분을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이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진작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아들 지철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그 사악하고 악랄한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눈을 감을 뻔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같이 아들 유품 정리도 도와주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아이고, 우린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복수는 잘 끝났어요? 우리 너무 궁금해서 정말 소식 너무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지금 얼굴이 핀 거 보니까 복수를 잘 마친 것 같긴 한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게요. 이제 진짜 행복해야 돼요. 그거면 돼요. 또 먼저 간 아들이랑 남편 따라간다고 죽을 생각은 하지 말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살자고요. 복수도 다 시원하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마음 같아선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내 아들 지철이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짓는 건 먼저 간 지철이랑 남편이 바라지 않을 테니 법이 테두리 안에서 줄 수 있는 벌을 다 주려고 노력했어요. 도박장에서 현장 검거하고 마약까지 엮어서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렴치한 짓을 한 걸 사돈댁에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도박에 마약까지 아주 싼 것이 가지가지 했네요.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욕받네요 진짜. 아니 근데 딸이 그 지경이 되도록 정말 사돈댁은 아무것도 몰랐답니까? 말이 되나요? 아유 정말. 내 말이요 내 말이. 아드님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도박으로 게다가 마약까지. 어쩐지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고 말고요. 그나저나 사돈댁에서 정말 몰랐다면 충격이 만만치 않았겠는데요. 나였으면 내 자식이어도 당장 내다 버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사돈댁에선 어떻게 한다나요? 며느리를 버리다시피 하더라고요. 다행이죠. 며느리를 철저하게 혼자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우리 지철이를 그렇게 배신감 속에 외롭게 죽어가게 했으니까요.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닌 것도 정말 죄를 묻고 싶은데 이미 가진 것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며느리한테 죄목은 추가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참 헛헛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그래도 벌을 받게 한 게 어디예요. 정말 대단해요. 잘한 거예요. 70인생 헛살지 않았구만요. 나이가 들면서 그 며느린 아마 평생을 후회할 거예요. 늙어갈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고 죄값 때문에 교도소에서 천천히 죽어갈 테니까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죠. 살면서 후회해도 후회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 놓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한 복수예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가족들까지 다 등 돌리게 한 거면 정말 엄청난 복수죠. 그 피 안 섞인 손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걔는 아드님한테는 안 됐지만 무슨 죄겠어요. 아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사돈댁에서 키워주라고 하고 보냈어요. 어미가 그 모양이라 보고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 끔찍한 걸 닮은다면 상상도 하기도 싫으니까요. 우리 아들이랑 혼인한 상태에서 낳은 자식이라 친자가 아니어도 호적 정리하고 이런 게 참 복잡하대요. 그래서 그냥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복수를 마치기로 했어요. 난 이제 죽어야죠. 아니, 아직 70이면 죽기 너무 아까운 나이잖아요. 뭘 잘못했다고 벌써 죽는다요? 아우 참, 우리랑 같이 세상 더 재미보다 죽어요. 그렇게 쓸 만큼 다 쓰다가 자연스럽게 가도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쓰고 죽지도 못할 텐데 그동안 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그 돈 제대로 쓴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먼저 간 남편이랑 아들이 이렇게 빨리 따라오라고 먼저 갔겠어요? 남편이랑 아들 몫까지 더 많이 누리다가 오라고 그런 거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생각하지 마요. 며느리가 감옥에서 개고생하는 거 지켜봐야죠. 먼저 죽으면 그거 진정한 복수 아니에요. 아시죠? 정말 그럴까요? 남편이 일찍 죽고 10살 배기 우리 아들 지철이 하나 보고 겨우 살아왔어요. 지철이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뿐인 내 착한 아들이 며느리 잘못 만나서 죽기 전까지 불륜으로 생긴 남의 애를 키우고 도박으로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걸 알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술을 마시고 차에 치여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참 허망하잖아요. 살아갈 의미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인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복수가 인생의 목표는 아니죠. 복수는 수단일 뿐. 돈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한테 감사 인사하러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닐 거예요. 복수를 다짐하게 되었던 그 순간이 운명처럼 느껴졌다면서요. 그 순간처럼 이번에도 죽지 말고 살라는 운명일지 또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아요. 죽지 마요. 고마워요. 너무 그러게요.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말 죽지 말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분 혹시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세요? 제가 경비 다 댈게요. 제가 이런 복수를 할 수 있게 도와준 보답으로, 그리고 제 인생의 이 막을 다시 살게 해준 보답으로요. 두 분이랑 같이 간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동안 아까웠던 재산 원 없이 써보고 싶네요. 정말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저야 좋지만 너무 큰 선물이라. 저는 유럽을 그렇게 가보고 싶기는 했는데 정말 멀어서 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니었으면 이 양반 죽었을 텐데. 난 찬성이요. 너무 고맙게 그럼 잘 받을게요. 유럽? 유럽 좋네. 유럽부터 가보자고요. 그런데 우리도 갈 수 있으려나요? 영어도 못하는디. 돈이 있는데 뭘 걱정해요. 통역해줄 가이드 한 명 같이 데리고 가면 되죠. 우리만 전담하는 전용 가이드로요. 요즘 세상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구할 수 있더라고요. 설명도 엄청 친절하게 다 나와 있고요. 이번 복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아직 늦은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어찌 60대인 우리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저희도 검색 좀 해볼게요. 그나저나 정말 가는 거예요? 아우, 너무 생각만 해도 설레는데요? 꿈만 같아요. 맨날 딸내미가 낳은 손주 돌봐주느라 시간이 잘 안 갔는데 이제 여행하는 동안에는 해방이네요. 저도 둘째 아들이랑 셋째 딸애들 돌봐주느라 죽을 뻔했는데 너무 좋아요. 핑계가 생긴 거잖아요. 여행은 얼마나 길게 갈까요? 유럽이니까 일주일로는 안 되겠죠? 여행 가자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들. 이렇게 돈을 쓸 생각을 하는 건 참 즐거운 거였네요. 어디 보자. 여행 검색해보니까 유럽 여행은 최소 한 달은 잡고 가는 것 같은데 한 달은 무리겠죠? 다들 손주분들 봐주셔야 되니까. 그럼 아니요. 난 한 달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 달 가버리죠. 어때요? 더 오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요. 그냥 한 달 가죠. 이왕 가는 거 또 언제 가겠어요. 한 달 못 봐준다고 손주들 어쩔 줄 몰라도 걔네가 부모니까 알아서 하겠지요. 이번 한 달만은 쉬어야겠어요. 파업이에요, 파업. 이렇게 신나는 파업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웃게 만드네요. 여행 갈 준비하려면 우리 자주 만나야겠어요.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 카페에서 만날까요? 죽음의 순간에서 우연히 듣게 된 동네 슈퍼 아줌마들의 목소리. 그분들이 이번에도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목표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 얼른 죽어버릴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죽고 싶지 않았던 게 저의 진심이었나 봅니다. 그걸 깨닫게 해준 두 분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70평생을 바쳐서 한 복수도 성공했으니 이제 제 이막의 인생은 여행하면서 또 쉬면서 조금 더 제 인생에 보답을 해주고 가려고 합니다. 저의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명의 딸과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에게도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얼마 전에 생겨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되었어요. 사실 마냥 좋은 일은 아니라 제보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남편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제보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 사연은 우리 친정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저한테 친정은 애증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마 제 또래인 여성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하실 텐데요. 남아선호 사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위로 2살 차이인 오빠가 있어요. 우리 집은 친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친할머니부터 부모님까지 모두 저보다 오빠를 훨씬 더 편애하셨습니다. 그나마 아빠는 저를 챙기셨는데 특히 친할머니가 오빠를 많이 좋아하셨어요. 옛날 분이라 그냥 저는 없는 취급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진영아. 할머니가 우리 손자 주려고 시장 가서 도넛 사왔다. 이리 와서 먹어. 아유, 우리 소중한 손자. 날이 갈수록 잘생겼어. 이거 먹고 할머니가 용돈 줄 테니까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아. 할머니, 저도 도넛 먹고 싶어요.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여자애들은 간식 먹으면 살쪄. 여자는 자고로 마르고 예뻐야 해. 살찌니까 너는 먹지 마. 내가 우리 손자 주려고 사온 건데 어디서 손을 대려고 해. 저리 가! 가서 너희 오빠 주게 과일이나 깎아와.
할머니는 심지어 먹는 걸로도 차별하셨어요. 엄마가 준비한 간식도 제 입에 들어가면 노발대발하셔서 저는 몰래 방에 가서 먹기도 했답니다. 진영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당장 가서 거실에서 편하게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알겠지? 야! 너는 기집애가 이렇게 손이 늘어서 어떡하니? 나중에 시집은 가겠어? 아까부터 계속 양파만 까고 있네. 빨리빨리 행동해야지. 곧 친척 들어오시는데, 으휴. 명절이나 제사 때도 저는 당연하게 부엌에서 할머니와 엄마를 도왔어요. 반면 오빠는 부엌에 들어오기만 해도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가라고 하셨죠. 너 자꾸 이러면 할머니랑 엄마한테 이럴 거야. 당장 나한테 내놔. 집에서 어른들이 오빠를 대놓고 싸고 도니까 당연히 오빠는 버릇이 나빠졌어요. 제가 더 어리고 만만하니까 오빠는 항상 저를 놀리거나 괴롭혔습니다. 할머니가 오빠에게만 맛있는 간식을 주면 일부러 제 앞에서 먹기도 했죠. 이렇게 서러운 편에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더 심해졌어요.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아들 어떡하니? 불쌍한 우리 아들. 어떡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내 새끼. 혼자 열심히 일하더니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해? 여보, 어떡해?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 남은 우린 어떡해? 우리 애들 이제 중학생이야. 어떡해? 나 너무 절망스러워, 여보. 안 돼.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애들을 혼자 키워? 아빠는 공장에서 관리자 역할로 일하셨어요. 그날은 기계가 오작동해서 갑작스러운 기계 결함 때문에 아빠는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중학생 1학년이었고 오빠는 3학년이었죠. 아빠의 벌이로 5 식구가 살던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으로 하는 수 없이 엄마가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평범하게 살던 우리가 이제는 평범하게 못 미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오빠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졌어요. 가여운 우리 손자. 너를 보면 네 아빠가 떠올라. 우리 아들하고 똑 닮았어. 할머니한테 남은 건 우리 손자다. 내 새끼. 너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해. 알겠지? 아들을 잃은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오직 우리 오빠였습니다. 아빠가 없는 것은 저도 똑같았는데 할머니에게 전 안중에도 없었죠. 제가 진짜 제일 서럽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진로 문제였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나한테 미술에 재능 있대. 엄마는 오빠 학부모 상담회만 가서 모르지. 나 미술대회만 나가면 상 타는 거 몰라? 그렇게 담임 선생님이 엄마한테 학교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와? 지선아,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느라 못 가는 거잖아. 우리 딸이 미술 잘하는 거 엄마도 기뻐. 그런데 우리가 아빠 돌아가시고 지금 집안 형편이 안 좋잖아. 들어보니까 미술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지선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우리 지선이한테 미술을 시킬 자신이 없어. 도대체 왜? 엄마, 그렇게 집안 형편이 나한테 투자하기 힘든 거면 오빠도 마찬가지 아니야? 왜 오빠는 나도 한 번을 안 받은 과외를 저렇게 받아? 심지어 과외 받는 오빠보다 내가 공부 더 잘하잖아. 나 너무 서러워. 나도 엄마 자식이야. 시끄럽다. 여자가 뭐가 저렇게 목소리가 커? 그리고 그 망할 놈의 미술. 나도 그러겠다. 이게 뭐라고 아침부터 집안을 시끄럽게 해, 정신사납게. 할머니도 너무해요. 맨날 진영이 오빠만 찾고 제가 더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사고도 안 치는데 왜 맨날 저한텐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신경질만 내세요? 어려서부터 저는 미술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서서 미술 쪽으로 가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를 절대 지원해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셨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자애가 무슨 공부나 미술을 한다고 합니까? 얘는 그냥 졸업하면 바로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아무 곳이나 가서 일할 거니까 미술하라고 부추기지 마세요. 아니, 자꾸 선생님이 옆에서 바람을 넣으니까 집에 와서 종일 징징대잖아요.
할머니, 여기 학교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뭐라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제가 대신 죄송해요. 저도 할머니가 찾아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난리? 난리는 무슨 난리? 네가 답도 없는 우리 집 형편 알면서 집에서 미술 시켜달라고 찡찡대는 게 난리지. 왜 이렇게 철이 없는 거야? 미술은 무슨 미술이야? 할머니는 급기야 학교까지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윽박지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온갖 감정이 다 밀려왔어요. 지선아, 선생님은 괜찮아. 우리 지선이가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선이 너는 분명히 미술에 재능이 있어. 지선이 네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알겠지? 선생님은 오히려 그런 저를 위로해 주셨죠. 제가 화가 났던 것은 단순히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미술 쪽으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오빠와 너무 비교되어 그런 거였습니다. 오빠는 저는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오빠, 무슨 문제집이 이렇게 깨끗해? 나야 좋지만 오빠는 그렇게 할머니랑 엄마한테 지원받으면서 공부를 안 하고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기 바빠? 내가 오빠였으면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시끄러워. 공부 잘한다고 지금 유세 떠냐? 어차피 할머니랑 엄만 네가 대학 가도 등록금 안 내줄 텐데 그냥 포기해. 그리고 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네가 뭔데 신경 써. 오빠는 그렇게 없는 형편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으면서 오히려 밖으로 나돌았어요. 비행 청소년이란 말 아시죠? 엄마와 할머니가 과외를 붙여주고 문제집을 몇 권을 사주어도 오빠는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제가 성적이 훨씬 좋았어요. 엄마, 할머니, 나 이번에 반에서 2등 했어요. 선생님이 이대로만 계속 공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행이죠? 아, 그래? 지선아, 그런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우리 집이 지금 빚도 많고 들어갈 돈이 워낙 많잖아. 그래서 지선이 너가 대학에 입학하면 참 좋지만 등록금이... 아휴. 오빠는 대학 다 떨어져서 재수까지 시켰잖아. 오빠는 돈을 퍼부었는데 실패했고 나는 지원 하나도 안 해줬는데 알아서 대학 가는 거고. 그런데도 오빠한테 줄 학자금은 있고 나한테 줄 돈은 없는 거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왜 도대체 맨날 오빠한테만 그러냐고. 시끄럽다. 네 오빠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고 너는 출가외인이라 결혼하면 그만인데 너한테 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떵떵거릴 거면 장학금 받고 다니든가. 지선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지선이 대학 보내고 싶어. 그런데 도저히 지금 2명을 대학에 보낼 형편이 아니야. 뭐가 미안하니? 난 하나도 미안하지 않아. 네 오빠 먹을 고기나 시장 가서 사와. 여자애가 저렇게 시끄럽게 앵앵대고 귀 아파서 뭐. 엄마는 그래도 저에게 미안해 하셨는데 할머니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이 서러움은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오빠는 대학에 다 떨어져서 재수까지 했는데 저는 대학에 입학은 했으나 다니질 못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엄마가 곤란해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할머니, 저 집 앞에 있는 전문대라도 보내주세요.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빠처럼 4년제 대학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2년이라도 대학에 다니게 해주세요. 안 된다. 우리 집 형편을 알면서도 그러니 나 같으면 너희 엄마 불쌍해서 자진해서 공장이라도 들어갔을 텐데 넌 애가 왜 이렇게 철이 없니? 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전문대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저는 할머니에게 빌고 빌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미술에 재능이 있었고 공부도 잘했던 저는 그렇게 대학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 포기하고 저는 대학이 아니고 집 주변에 있던 신발 공장에 들어가서 일했어요. 공장에 가서도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빠였어요. 오빠는 집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오냐오냐 키운 탓에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었거든요. 열심히 엄마가 일한 돈으로 공부를 시켜도 하지 않았고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건전하게 놀던가 오빠는 사골치고 돌아다녔어요. 엄마, 집안 꼴이 왜 이래? 어디 도둑이라도 들었던 거야? 아니 무슨 집안이 이렇게 난장판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화분도 다 깨지고 이게 뭐야? 말해봐.
지선아, 어떡하니? 어떡해. 진영이가, 네 오빠가 도박하느라 사찰 썼나 봐. 아까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집안 살림을 다 뒤졌어. 어떡하니? 당장 2천만 원 어디서 구해? 할머니는 사채업자랑 싸우다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어. 뭐? 아, 지금 오빠는 어딨어? 도박? 사채?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왜 이렇게 매번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아, 내가 못 살아.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 당장 돈이 없는데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야 해. 사채업자들이 언제 또 찾아올지 모르잖아. 또 오면 집주인이 분명 뭐라고 할 텐데 차라리 빨리 팔아서 갚고 우리가 이사 가자. 오빠는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갔으면서 막상 학교에 잘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돌아다니기 바빴죠. 경찰서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파출소와 경찰서에 오빠를 데리러 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오빠는 도박에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사채업자가 집을 찾아오기까지 했답니다. 오빠 네가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는 거야? 내가 오빠였으면 이렇게 안 살아. 고맙게 생각하고 가족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못 산다고. 오빠 때문에 우리 집 팔고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가잖아. 미안하지도 않아? 야! 아, 그만하라고.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나라고 그러고 싶어? 자꾸 도박 하는데 그 도박으로 오히려 억대 부자 되는 사람도 있다고. 내 친구 창석이 알지? 걔도 도박으로 집 샀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다 우리 진짜 길바닥에 앉게 생겼잖아, 오빠. 아, 제발 부탁이야. 정신 차리고 대학 다녀. 어? 내가 공장 다니면서 월급 다 우리 집 생활비로 쓰잖아. 이렇게 빌게 제발. 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면 그냥 어디 가서 죽었다 그래. 아씨, 이놈의 식구석. 오빠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빌고 빌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 그랬죠. 공장에서 잔업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도 그게 다 오빠가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걸 수습하기 바빴어요. 엄마, 나 이렇게는 안 되겠어.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 나도 내 인생이 있고 결혼도 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오빠한테 내가 모은 돈을 쓰면 나는 어떡해? 이번엔 나도 합의금 못 보태. 가족이 좋은 게 뭐냐? 너는 네 오빠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런 말이 나와?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야, 어? 당장 돈 내놔. 통장 어딨어? 안 내놔! 내 돈이에요! 제가 몸 어깨랑 무릎 다 상해가면서 열심히 일한 제 월급이라고요. 이걸 왜 도대체 오빠 합의금으로 써야 돼요? 분명 저번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저 그거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절대 못 져요! 지선아, 미안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이번에는 진짜 네 오빠 경찰서에서도 안 봐줘. 이대로 교도소 갈 수도 있어. 엄마가 이래서 너한테 갚을게. 그러니까 딱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라. 남자가 바깥 생활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돈 안 내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중에는 저도 당하기만 하지 않고 돈을 안 주려고 했죠. 그런데 진짜로 오빠는 합의하지 않으면 당장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까지 모두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들에게 모은 돈을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두 번째 불행이 닥쳐왔어요. 바로 할머니의 병간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유난히 나이에 비해 정정하신 편이었어요. 어디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지도 않았고 특별히 큰 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할머니가 크게 다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지선아, 할머니가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빙판길에 넘어지셨는데 관절을 크게 다치셨어. 어떡하니? 지금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엄마도 가고 있어. 엄마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는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계셨어요. 눈이 유난히 많이 온 다음 날이라 길바닥이 꽁꽁 얼어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오빠를 위해 고기를 사러 나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쓰러지셨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무릎하고 발목하고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아이고, 죽은 내 아들이 꿈에 나왔어. 진영아, 우리 손자, 진영이 어딨니? 할머니는 쓰러진 와중에도 오빠를 애타게 찾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연락두절 상태로 집을 나간 상태라
할머니가 쓰러진 것도 모르고 있었죠. 생각보다 많이 다친 할머니를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간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간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손목이 안 좋아서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지선이 네가 어리니까 할머니 옆에서 좀 수발 들어줘. 엄마도 자주 와서 얼굴 볼게. 알겠어. 일단 사람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할게. 그럼 나 공장에 말해야 하니까 엄마가 오늘만 봐줘. 할머니 간호하는 거 힘들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지. 오빠 집에 오면 당장 말해. 가족 중 누군가는 반드시 할머니를 간호해야 했고 가장 젊은 제가 당첨되었어요. 오빠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엄마도 몸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우리 진영이는 어디 가고 네가 있냐? 네 오빠 소식은 아직 없는 거냐?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우리 진영이 어디 가서 뭐하고 있대냐? 몰라요. 오빠가 연락도 안 되는 상태로 집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한두 번인가요? 할머니는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는 것도 손녀딸인데 계속 오빠만 찾고 싶으세요? 뭐? 누가 너 보고 옆에 있으래? 내가 그러라 그랬어? 네가 자벌적으로 있으면서 나한테 왜 그래? 그럴 거면 너 나가. 나가고 우리 손자 데려와. 데려오라고. 나도 너 보기 싫어. 환자분 진정하세요. 보호자분, 환자분 진정하셔야 해요. 이렇게 난동 부리면 안 돼요. 할머니를 간호하며 저는 더 서러운 일이 많았어요. 옆에서 거동이 불편한 몸을 도와주는 것은 난데 할머니는 계속해서 오빠를 찾기 바빴거든요. 오빠는 대학은 다니지도 않았고 열심히 밖에서 나이트를 가거나 놀기 바빴습니다. 이런 가정 형편에서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나타났어요. 지선 씨, 많이 기다렸어요? 내가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늦은 건 아니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준석 씨, 아니에요. 저도 온 지 5분밖에 안 됐어요. 일단 조금 진정하고 천천히 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식당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로 가요. 바로 저에게도 드디어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김준석이었고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준석 씨도 저도 서로 첫눈에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싶어서 만난 그날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힘든 상황에서 오로지 저만 바라보며 다정하고 헌신적이었어요. 지선 씨에게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워낙 밝고 많이 웃어서 이런 속사정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가 지선 씨였으면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도망갔을 거예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즐거운데요? 사실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미 이 집을 떠났을 거예요. 우리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아직 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지선 씨는 마음씨가 곱고 예뻐요. 저였으면 이미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갔을 거예요. 오빠도 참 양심이 어디 간 건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타인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준석 씨를 만나기 전에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때가 혼자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호하던 때였는데 병간호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저를 유일하게 위로하고 제 마음을 알아주던 사람이 바로 준석 씨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쓰러지셔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몸을 아예 못 움직이셔서 온갖 합병증이 다 생겼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준석 씨, 여기까지 와줘서 진짜 감사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미운 감정이 더 컸는데 막상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마음이 좋진 않아요. 아빠도 그렇고 집안 어른들이 돌아가시는 게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할머니가 미웠는데 왜 슬플까요?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언제나 슬픈 일이에요.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랄게요. 아, 그런데 혹시 저분이 오빠 맞아요? 네, 맞아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하니 집에 왔더라고요. 어디서 싸움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얼굴에 피딱지가... 소개하기 부끄럽지만 가서 인사하실래요? 준석 씨는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도 와주었어요. 오빠는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바빴습니다. 그런 오빠 대신 장례식장 일을 나서서 했던 것은 바로 준석 씨였어요.
지선아, 네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났다.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고생을 하네. 알지? 우리 딸 남편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마음이 놓여. 엄마는 그런 준석 씨를 보고 저에게 꼭 놓치지 말라고 하셨죠. 실제로 할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허무함에 힘들어하던 저를 준석 씨는 많이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청혼했습니다. 나 준석 씨한테 청혼받았어.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이셔. 내가 인사 갔더니 복덩이라고 부르시더라. 엄마, 나 먼저 결혼할게. 나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래, 알겠다. 네 오빠는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지선이 너라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하면 엄마야 환영이지. 그동안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 많았어. 엄마는 늘 너에게 미안해. 오빠보다 제가 먼저 결혼했는데 오빠도 이 점에 대해선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오빠는 다니던 대학을 자퇴했고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빠를 싸고 도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도 이제 오빠한테 손을 떼려고 했어요. 다행히 우리 시부모님은 저를 아주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었는데 시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제 성격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선아, 저번에 보니까 지선이가 갈비찜을 잘 먹길래 내가 시장에 사서 좋은 고기를 사서 만들었어. 우리 며느리 몸이 항상 우선이니까 잘 챙겨 먹고 혹시라도 김치나 다른 반찬 떨어지면 말해. 알겠지? 아가, 용돈이다. 매번 우리 아들 집에서 잘 챙겨줘서 고마워. 우리 집에 복덩이야. 혹시라도 물건이나 돈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제가 다른 복은 몰라도 시댁과 남편 복 하나는 타고났거든요. 마치 어린 시절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동안 오빠도 사고를 치는 게 줄어들어서 신혼 때는 유일하게 제 인생에 평화가 찾아왔었어요. 어머, 그게 정말이야? 우리 딸이 드디어 임신하다니. 지선이 네가 엄마가 되는 거야? 내 딸이 엄마가 된다고. 엄마 믿기지가 않아. 세상에. 벌써 4개월이라고? 어머, 웬일이.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엄마 죽긴 뭘 죽어. 엄마 손자랑 평생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임신했다고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셔. 벌써 아기용품을 백화점에서 얼마나 사주셨는지 몰라. 그나저나 오빠는 조용해? 말도 마라. 안 그래도 내가 너 오면 얘기하려 했어. 네 오빠 또 사고 쳤어. 만나는 여자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 여자랑 결혼하겠대. 심지어 임신했더라. 너랑 비슷하게 아기 낳을 것 같아. 결혼한다고 돈 달라고 하던데 없다고 했어. 아마 지선이 너한테도 연락할 거야. 오빤 도대체 무슨 양심이 있어서 우리만 보면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는 미안해서 오히려 돈 벌어서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참나. 나 오빠 연락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평화롭던 신혼생활이 지나고 저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제 임신 소식에 시부모님과 친정엄마는 매우 기뻐하셨죠. 그런데 오빠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엄마의 귀띔이 있어서 저는 오빠에게 연락이 와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연락하는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의 연락은 피한 채로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가, 지선아, 고생했어. 우리 지선이를 똑 닮은 예쁜 딸이네. 지선이같이 크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웃는 것 봐. 아우, 너무 예쁘다. 어머님, 안아보세요. 이렇게 안으시면 돼요. 네, 예쁘죠? 제가 보니까 눈은 남편하고 똑같아요. 예쁜 건 다 우리 지선이 닮았지. 낚느라 고생했어.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어서 누워. 출산하고 역시 시부모님은 저를 잘 돌봐주었어요. 친정엄마가 힘들까봐 일부러 친정에서 조리하지 않고 집에서 했는데 시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출산하고 조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엄마와 제대로 연락하지 못했는데 웬걸? 집에 갔더니 오빠네 부부가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애가 도대체 연락을 안 받아. 일부러 내 연락 피한 거야? 진짜 가족이라곤 우리밖에 없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네 새언니야. 인사해. 결혼식은 나중에 올릴 거야.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이제 가족이야.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엄마 손목하고 허리 안 좋은 거 몰라? 엄마한테 애를 저렇게 다 맡기고 싶어?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니? 양심이 어딨어? 나 엄마 걱정해서 일부러 아기 안 맡겼는데 진짜
오빠 너무한다. 뭐? 너 장난해? 말 다 한 거야? 내가 뭘 너무해. 자식 낳아서 대를 잇는 위대한 일을 했는데. 너 그럼 하늘에서 할머니가 보고 욕한다. 제발 하늘에서 봤으면 좋겠어.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 알잖아. 엄마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러고 싶니? 세연이도 도대체 몇 살이야? 나보다 더 어려 보여. 저 23살이요. 그래도 제가 학년은 이 맞죠? 남편이 그러던데. 아무튼 반가워요. 저는 오빠네 부부를 보고 할 말 잃었어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아기를 낳자마자 집으로 온 오빠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시댁에 사는 새언니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선아, 너무 그러지 마.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아기 낳느라 고생했어. 엄마가 대신 미안하다. 네 오빠가 갈 곳이 없다 그러는데 차마 내쫓지 못하겠어. 저러고 몇 년 뒤에 분가하기로 했으니까 괜찮아. 오빠가 과연 나갈까? 절대 안 나갈걸. 저러고 그냥 엄마랑 같이 사는 거지. 아이고, 내가 진짜 오빠만 보면 한숨이 푹푹 나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양심이 없을 수가 있어? 오빠네 부부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집처럼 행동했어요. 들어봤더니 새언니는 무슨 어디 노래방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않았고 무직이었습니다. 오빠도 어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아예 오빠네 부부와 엮이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확실히 엄마와 같이 사니까 자꾸 연락이 왔습니다. 지선아, 혹시 남는 기저귀나 용품 있니? 우리가 사려고 했는데 무슨 분이랑 기저귀 값이 이렇게 비싸. 남는 거 있으면 좀 줄래? 미안하다.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알겠어. 내가 이따 오후에 가지고 집으로 갈게. 오빠는 도대체 자기 자식이 기저귀도 없는데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라 그래.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을 벌어오라 하라고. 어제 보니까 일하러 나가더라. 그래도 네 오빠 아기 있다고 나름 일하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 이따 집에 와서 눈치 주지 마. 알겠지? 엄마가 대신 미안해. 엄마가 대신 미안할 일이 어딨어. 엄마한테 생활비도 안 주지. 내가 엄마한테 몰래 준 용돈들 절대 티내지 마. 그거 알면 또 나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알겠어. 엄마가 절대 말 안 할게. 이따 오면 엄마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먹지 말고 와. 미안하다. 오빠는 나가서 일하긴 했는데 그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요. 막노동으로 일당을 받아도 본인 인생이 힘들다며 술을 자주 마셔서 그 술값으로 나가곤 했죠. 사실 오빠와 새언니만 생각하면 저도 지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조카와 우리 엄마를 생각하니 자꾸 돈을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여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당신이 이렇게 아버님하고 힘들게 회사 운영하면서 번 돈을 자꾸 친정에 가져다 주잖아. 우리 엄마도 항상 당신에게 고맙고 미안하대. 내가 시댁에 더 잘할게. 너무 고마워. 여보, 나는 괜찮아. 그냥 당신하고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게 사니까 우리가 베풀자. 남편에게도 한없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작은 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새벽부터 나가서 일했거든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 저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 지선아, 감동이다.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어? 나 진짜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받아봐.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이런 호강도 하고 세상에 눈물이 나오네. 에이,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저야말로 결혼하고 인생이 아예 바뀌었어요.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시부모님 생신이 되면 저는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미역국도 끓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모시고 여행도 다녔고 시댁 행사가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친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아니까 저도 갚고 싶었죠.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오빠는 심지어 우리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한 적도 수도 없이 많아요. 오빠는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내가 무슨 누르면 돈 나오는 자판기야? 양심이 어딨니? 저번에 내가 준 돈은 어디다 썼어? 나도 남편한테 말하는 거 민망해. 이제 줄 돈 없어. 야, 내가 나 혼자 먹고 사냐? 너는 남편 잘 만나서 호화롭게 사니까 안 그래도 되겠지. 그래, 너 잘났어. 어? 근데 내가 혼자 사냐고.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몰라? 나도 힘든데 나한테 왜 그래?
오빠, 말 잘했네. 엄마 병원에 데리고 가고 엄마 병원비 결제하는 거 누구야? 그거 다 우리 남편 돈이잖아. 매번 병원에 데려가고 데리고 오는 것도 나야. 새언니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데? 혼자 집에서 놀고 먹잖아. 네 새언니가 몸이 안 좋은 걸 어떡하냐? 우리도 다 사정이 있다고. 나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 섭섭하게 왜 이래? 우리 그래도 피를 나눈 남매잖아. 어려울수록 돕고 살아야지. 어린 나이면서 뭐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아. 우리 엄마도 몸 안 좋은데 혼자 아기 보고 있잖아. 오빠랑 새언니는 아기 낳아놓고 그렇게 나 몰라라 엄마한테 맡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몰라. 모른다고. 됐고, 오늘 안으로 나 400만 빌려줘. 아, 급한 거야. 이거 못 갚으면 또 사채업자들 몰라온다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어? 네 오빠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 제발. 오빠, 그냥 이제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라. 나도 더는 힘들어. 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오빠의 돈 부탁은 지긋지긋했어요. 저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와 같이 사니까 사채업자가 찾아오면 그걸 감당하는 것도 바로 우리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제가 모시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도저히 오빠 부부와 더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엄마를 데려오려고 했고 남편도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떡해요. 제가 잠깐 시장에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머님이 저번에 치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증상이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치매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예요? 제가 시부모님 모시고 한 달 여행 다녀온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우리 엄마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어머님이 분명히 오늘 아침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 오니까 현관문이 열린 상태로 있었어요. 어떡해요? 남편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으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제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간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간 건데. 시부모님이 환갑이라 기념으로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다녀왔거든요. 곧 우리 엄마를 제가 모시고 살 예정이라 시부모님을 모시고 갔던 거였어요. 시부모님과 남편과 제주도에서 우리 딸을 데리고 행복하게 지내다 올라왔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죠. 새언니는 울면서 우리 엄마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희가 계속 순찰하고 돌아다녔는데 도저히 보이지 않아요. 주변 CCTV를 봐도 이게 기묘하게 사각지대에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을 테니 따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찾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선생님들 제발 부탁드려요. 저희 엄마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 진짜 멀쩡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찾아주세요.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두 발 벗고 엄마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몇 번이고 뒤져도 엄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보, 장모님 걱정이 당연히 되는 거 알아. 그런데 일단 뭐라도 먹자. 뭘 먹고야 장모님 찾으러 다니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장모님 못 찾아. 내가 사람을 사서 따로 찾고 있으니까 일단 먹자.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미치겠어. 평생 고생만 한 사람인데 이렇게 길을 잃어 행방불명이 된다고? 이제 내가 편하게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엄마. 너무 슬퍼서 살도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급한 대로 사람도 구해서 같이 보고 전단지도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가던 미용실도 찾아가고 시장도 몇 번을 뒤졌는지 몰라요. 내가 다 안타깝네. 어떡해. 우리가 발견하면 바로 연락할게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멀쩡하게 웃으면서 다니던 사람인데 어떡해. 엄마의 단골가게 사장님들도 같이 찾는 노력을 해주었어요. 그런데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엄마에 대한 걱정은 늘어갔습니다. 우리 엄마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지선아, 어떡하지? 오빠, 진지하게 말해봐. 진짜야? 새언니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진짜 오빠는 엄마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전날 밤이야?
그렇다니까. 난 새벽에 일하러 가서 전혀 몰라.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 앞에 감시 카메라라도 달아놓을 걸 그랬어. 그리고 네 새언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의심하지 마.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과 시간만 나면 밖을 돌아다녔어요. 남편도 회사 일을 뒤로하고 우리 엄마를 찾는 데 신경 썼죠. 이때 생각만 하면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엄마를 생각하니까 꿈에 아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딸, 지선아, 네 엄마 살아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네 엄마 죽지 않았어. 아빠는 꿈에서 저에게 엄마가 살아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니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날은 뭔가 이상한 기운이 계속 들었어요. 남편과 또 종일 주변을 돌아다니다 집에 왔는데 갑자기 그 순간이었습니다.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런데 핸드폰에 뜬 번호는 바로 제 엄마였어요. 사실 제가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핸드폰을 하나 더 사준 적이 있어요. 오빠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몇 년 전에 몰래 엄마랑만 연락하려고 샀던 핸드폰이었어요. 그 번호가 뜨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맞아? 엄마야, 여보세요? 지선아, 엄마야, 엄마, 지선아. 잠시만, 지금 배터리가 없어. 이것도 겨우 몰래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핸드폰 몰래 갖고 있는지 몰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들이라니 자세히 얘기해봐. 엄마,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간 사이에 치매 판정 받았다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선아, 엄마 치매 아니야. 그거 다 조작이야. 너희 오빠랑 새언니가 짜고 나를. 시간이 없다.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이거 보낼 테니까 봐. 엄마, 여보세요? 엄마! 엄마는 시간이 없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 핸드폰으로 어떤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둘이 소파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뭐야? 이거 정신병원이잖아. 장모님이 왜 여기 계셔? 여보, 일단 정신 차려봐. 아니,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난 충격적이라 믿을 수가 없어. 여기 누가 봐도 정신병원이야, 여보. 이게 말이 돼? 남편의 말대로 엄마가 보낸 영상은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엄마의 증거 영상이었어요. 환자들은 흰색 환자복을 입은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묶여 있었죠. 영상 속에는 엄마가 멀쩡하게 말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치매 아니에요. 그리고 정신도 멀쩡해요. 아들 말고 딸도 있어요. 딸한테 연락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낼게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요. 저 치매 검사 다시 받을게요. 아니요. 이미 아드님하고 며느리가 와서 다 증언하고 돈도 결제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은 여기서 못 나가요. 포기하세요. 저는 진짜 어디 아픈 곳이 없어요. 진짜로 저 정상이에요. 의사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랑 전화 한 통만 제발요. 조용히 하세요. 자꾸 그러면 또 묶을 거예요. 아우 시끄러. 영상 속의 엄마는 너무 멀쩡한 상태였어요. 치매라고는 볼 수 없었죠. 엄마는 이 핸드폰을 몰래 몸에 숨기고 여러 영상을 찍은 상태였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주변에 산밖에 없더라고요. 나무만 보이는 영상을 보고 결국 저와 남편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부모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억지로 넣는 자식들이 요즘 많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따님은 이렇게 애타게 엄마를 찾으셨는데 범인은 아들이었네요. 경찰과 함께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니 엄마가 보였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치선아, 치선아, 아이고 내 새끼, 엄마 치매 아니야. 네 새언니랑 오빠가 다 조작한 거야. 내가 몰래 준 돈을 들켰거든. 그거 달라길래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짜고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어. 이게 다 돈 때문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미친 인간들. 엄마, 걱정하지 마. 나랑 남편이 책임질 테니까 엄마는 이제 우리랑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살자. 그 돈들은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장모님, 고생하셨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한테 헌신한 엄마를 이렇게 정신병원에 가둘 수가 있나요? 알고 봤더니 엄마는 제가 몰래 준 돈을 옷장에 넣어놨었대요. 그걸 새언니가 돈이 없어서 집안을 뒤지다 발견했고 오빠와 함께 돈을 달라고 했었나 봐요. 엄마는 당연히 거절했는데 거절하니까 둘이 돌변해서 짜고 엄마를 몰래 차에 태워 감금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 망할 놈아.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어릴 때부터 너밖에 몰랐던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사고를 얼마나 치고 다니길래 이래? 아니야, 오해야. 엄마, 지선아, 우리가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아내랑 난 그냥 사채업자가 또 집에 오면 엄마가 위험하니까 보호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정신병원이 오히려 안전하니까 진짜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껏 가져갔던 모든 것들 돌려받을 거니까 각오하세요. 아내 몰래 제 회사 와서 빌려간 돈들, 그거 다 이자까지 합쳐서 받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이제 아내도 인연 끊겠다고 하니까 저도 사정 안 봐줍니다.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오빠, 우리 남편 회사까지 찾아갔어?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제 우리 살면서 마주치지도 말자. 나는 지긋지긋해. 이제 오빠랑 세연이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 평생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만 내가 알아서 모시고 살 테니 그렇게 알아. 지선아! 잠시만, 내가 미안해, 너 조카를 봐서라도 이러지 마. 우리가 엄마 책임지고 끝까지 모실게, 제발, 잠시만! 저는 오빠와 새언니한테 인간 대 인간으로 정이란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갖 지원이란 지원은 혼자 다 받았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에게 엄마를 모시고 제주도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법 관련해서 남편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지선아, 고맙고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호강을 누리다니. 사돈댁들도 너무 좋으셔. 나한테 같이 꽃구경 가자고 하더라.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 지나간 일은 잊고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시부모님이야 너무 대단한 분들이시지. 시어머니랑 엄마랑 둘이 내가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닐게. 이제 고생 끝이야. 그동안 엄마도 저런 거지 같은 오빠 뒤처리하느라 고생했어. 너무 좋으신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의 사연을 듣고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꽃구경도 다니고 본인 친구들도 소개해 주셨죠. 덕분에 저는 요즘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훌륭하신 시부모님과 멋진 남편, 그리고 우리 사랑스러운 친정엄마까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빠와 새언니는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듣기론 이미 사기죄로 연루가 되어 있어서 지금 둘 다 교도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하려고요.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오빠를 생각하면 저는 이제 지긋지긋해요. 엄마가 궁금할까봐 말하자면 둘 다 지금 교도소에 있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치매로 둔갑시켜서 병원에 보낼 생각을 했는지 궁금했는데 애초에 사기꾼들이라 그래. 어휴, 나는 이제 아들은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해. 나한테 자식은 너 하나야, 지선아. 우리 딸밖에 없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이에요. 쭉 정리하니까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네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행복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랄게요.